폐쇄 등기 기록을 간단히 볼 건데요.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개념만 보시면 돼요. 폐쇄가 됐다는 뜻이죠.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뭐 건물이어도 똑같아요. 100번지 토지, 100번지 건물,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또는 100번지 건물, 101번지 건물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 존재하는데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쪽도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이 100번지 토지는 면적이 400제곱미터 101번지 토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면적은 어디에 기록이 되죠? 표제부에 기록되죠. 여기 400제곱미터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 500제곱미터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둘 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토지일 때는 합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건물일 때는 합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지워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표제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요거 바뀌겠죠. 얼마로 바뀔까요? 900제곱미터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건물일 때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등기부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이 등기부는 폐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를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쪽 등기부를 이쪽 토지를 이쪽으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뀌겠죠. 얼마로? 900제곱미터. 즉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할 테고 이쪽 등기 기록은 폐쇄를 할 겁니다. 맞아요. 이를 폐쇄된 등기 기록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여기 100제곱미터를 쪼개갖고 이쪽에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분필, 합필 이렇게 불러요. 또는 분합필 이렇게 부르는데요. 건물일 때는 분할합병 또는 분합병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경계는 지워질 테고 이거 폐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요? 토지의 면적, 토지가 존재하죠. 다만 이거는 얼마로 바뀔까요? 300제곱미터. 토지의 표시 변경이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이것도 바뀌겠네요. 얼마로? 600제곱미터. 토지일 때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일 때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맞아요. 이때는 등기 기록의 폐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때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이쪽 토지를 이쪽 토지에 합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900제곱미터로 바뀔 테고 이쪽은 폐쇄가 되겠죠.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첫 번째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폐쇄가 됐으니까 공시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폐쇄가 된 상태에서 창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무효가 된다면 부활을 해야 되겠네요. 합필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거 합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따라서 부활이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폐쇄 등기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 돼버립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이 폐쇄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 합필 절차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것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폐쇄 등기 기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 공개되는 방법은 5가지 형태로 공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5가지 형태로 공개가 안 됩니다. 하나의 형태로만 공개가 되는데요. 그 형태가 뭐냐면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다 출력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 더 빼먹었네. 네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장부입니다.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도 여기서 다 되게 돼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9쪽에서 기타 장부가 있는데요. 이런 건 뭐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장부의 보존 및 관리 250쪽을 보시면 장부의 보존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신탁원보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거는 영구 보존 장부인데요. 요 네 가지 묶어주시죠. 앞에서 영구 보존 묶어주시는데요. 이를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왜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르냐면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를 보시면 마지막에 칸이 있습니다. 마지막 칸. 여기가 뭐냐면 기타 사항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기타를. 근데 기타 사항은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 칸이 너무 협소해요. 여백이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기에는 여백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원래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죠. 따라서 이 장부를 광의의 등기부라고 부르는데 넓은 의미의 등기부. 이 광의의 등기부에 해당되는 것이 네 가지예요. 신탁원보,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이건 전부 다 등기부 기타 칸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광의의 등기부고 광의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부, 등기기록. 두 번째 폐쇄 등기기록. 그 다음에 광의의 등기기록 네 가지. 신탁원보, 매매 목록, 도면, 공동담보 목록 또는 전세 목록.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치하정보. 이것도 5년짜리인데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관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2번에 부속서류의 이동금지, 등기부의 1번에 등기부의 이동금지가 나와 있죠. 거기 부속서류의 이동금지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서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이 부속서류는 광의의 등기부를 얘기해요. 광의의 등기부. 뭐가 있을까요? 신탁원보,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또는 전세 목록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거는 광의의 등기부니까 등기부처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 부속서류는 첨부서류를 얘기합니다. 첨부서류. 그래서 첫째 줄에 있는 부속서류와 셋째 줄에 있는 부속서류는 같은 글자를 쓰지만 의미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부속서류인데 거기 아래 표를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그 밑에 칸 부속서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을 좀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쓰셨어야 되는데 거기 표를 보시면 위에가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아래쪽을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 표를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등기부는 광의의 등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 아래쪽의 부속서류는 등기부 이외의 부속서류, 등기부 이외의 부속서류, 즉 신청서나 첨부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을 믿을 수 없어갖고
고치죠. 책을 그냥. 네, 책을 고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고치세요.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부속서류는 뭘 얘기한다고요? 신탁원보, 도면,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을 얘기하고요. 아래쪽은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여기에 부속서류는 첨부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서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 그래서 이게 그 표가 위에 있는 설명과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의의 등기부니까 위쪽은 등기부들, 이쪽은 등기부가 아닌 것들,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따라서 등기소 밖으로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밖으로 나가면 영구 보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천재지변의 경우만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갖고 법정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또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검찰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법원도 안 되는데 검사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옮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은 등기부가 아니죠. 아래쪽은. 따라서 이 아래쪽은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천재지변 또는 법원의 명령 촉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 시험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종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은 등기부가 전산등기부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가 나오는데요.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고 두 번째 등기기록의 열람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등기기록의 열람 제도는 열자가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그래서 등기기록을 눈으로 보는 제도, 열람제도라고 부르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기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먼저 253쪽을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이 종류를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1번과 2번은 전부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이 전부증명서는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전부증명서로. 그 다음에 3번부터 4번까지는 일부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부증명서는 옛날에 등기부 초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일부 초자를 썼는데요. 그걸 이제 일부증명서로 바뀌었는데 전부증명서 형태 세 가지, 일부증명서 형태 전부증명서 형태 두 가지, 일부증명서 형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전부증명서 형태 두 가지를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이건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존속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 표제부, 갑구을구 다 출력해 주기 때문에 전부증명서라고 불러요. 표제부, 갑구을구 다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만 다 뽑아서 출력해 줍니다. 말소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표제부, 갑구을구를 다 출력해 주니까 이것도 전부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일부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구냐면
등기부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즉 공동소유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예요. 등기부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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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요. 이때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깁니다. A는 B에게 넘겨요. B는 C에게 넘깁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 을, C. 얘네가 현재 소유자예요. 이때 이 일부 증명서는 을구는 출력해 주지 않아요. 갑구와 표제부만 출력해 주니까 일부 증명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소유자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현재 소유자의 상태만 출력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불러요. 두 번째, 특정인 갑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특정인 을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불러요. 특정인 C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을구는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명서 형태예요. 그 다음에 C는 B로부터 취득했고 B는 A로부터 취득했고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렇다면 C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과정 일부 증명서라고 부르는데요. 과정은 좀 멋이 없으니까 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증명서 형태는 이 5가지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요. 열람도 이 5가지 형태로만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다 이 5가지 형태로만 공개가 되니까 가장 기본적이 되는 내용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증명서 형태의 2가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형태 3가지,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꼭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돈만 내면 다 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지금 이 등기기록은 종이 형태가 아니라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따라서 관할 등기소에서 그 등기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기록을 다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등기소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뒤에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 나와 있는데 책에는 없지만 옆에다 쓰시죠.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뭐 서울역 또는 구청, 시청, 동사무소 이런데 용산역 이런데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형태는 2가지예요. 전부증명서 2가지.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3년쯤 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발급이 됐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는. 그런데 이제 2가지가 다 발급이 돼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 2가지가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254쪽에 있는데 254쪽을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이 있죠.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건 전부 다 광의 등기부예요. 광의 등기부. 그런데 이 광의 등기부는 원래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받을 때
이것도 당연히 포함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원래는 여기다 기록해야 될 내용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포함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등기관이 일이 너무 많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신청인도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강의의 등기부는 신청할 때만 열람이나 발급이 됩니다. 신청할 때만.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2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만이라고 있습니까? 둘째 줄에 만 동그라미 치십니다. 신청할 때만 이 강의의 등기부는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열람만 나왔지만 발급도 똑같아요. 신청할 때만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꼭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6번에 열람의 방법이 있는데 열람의 방법. 이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열람과 발급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열람과 발급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열람의 방법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나오는데 2번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왜 이게 안 나왔지? 이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251쪽을 보십니다. 252쪽을 보시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거기 동글뱅이 1번에 누구든지 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밑줄. 누구든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수수료만 내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밑줄 치시고요.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다만이라 문구 있습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속 서류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부속 서류는 신청서나 첨부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열람은 어떠냐? 열람도 원칙은 열람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열람도 원칙은 열람할 수가 없어요. 부속 서류는.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그 밑줄 치셔요.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는 원칙은 열람이 안 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보시면 254쪽을 보시면 6번에 열람의 방법이 있죠. 이 열람은 거기 2번을 보시면 부속서류의 열람은 이렇게 돼 있죠. 부속서류의 열람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등기관이나 직원이 보는 앞에서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등기관이 지정한 직원이 보는 앞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게 법조문이 좀 개정이 되는데 반영을 안 했네요. 거기 등기관 이렇게 돼 있죠.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한 직원이 보는 앞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등기 절차 총론을 보십니다. 총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정호권, 대금 채무가 발생하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채권행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가 존재합니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안에 있어요. 이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의뢰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죠? 186조. 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에서 의뢰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때 두 개의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이 매매나 물권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총칙과 채권, 물권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매매나 물권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의 물권편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물권이 변동될 때 민법과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내라고 한다면 토지공법, 부동산 공법도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도 적용이 될 테고 또한 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업법도 적용이 되겠죠. 그건 특수한 사항이고 원칙은 민법과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 이렇게 있고 가운데 등기법이 끼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법을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민법의 보조법률을 등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사도 그래요. 민법 선생님의 보조 강사.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이때 이 민법에 끼어 있는데요. 등기법이. 이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아니고요.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의 성실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10년쯤 전에. 지금은 이 사적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적자치 원칙은 뭐냐면 사적인 법률 관계는 갑과 을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당사자 갑과 을이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는 원칙,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치는 다스릴 치자로 다스릴 치자예요.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적인 법률 관계, 갑과 을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갑과 을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즉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니까 국가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금도 당사자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국가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럼 이 사적자치 원칙은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은 당연히 민법의 실현법률, 민법의 보조법률인 등기법에도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는 이 사적자치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등기법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 신청주의는 의미가 뭐냐면 갑과 을이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신청이 없을 때는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소는 어디까지나 신청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하지 말고 마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이 방문 신청을 서면 신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니터에 신청서의 양식을 띄웁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다 입력이 됐으면 프린트 키입니다. 프린트를 켜서 출력해서 출력된 신청서를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 이를 방문 신청이라고 불러요. 서면 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 양식을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 입력이 끝나면 프린터 키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와 연결해서
이 신청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 송신하는 거, 엔터키 쳐서 보내는 거, 이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보내는 것을 보낼송자를 써서 송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은 서신할 때 그 신자고요. 그래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를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원칙인데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예외는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죠. 폭넓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니까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이 돼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예외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되니까. 그러면 이 예외는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외예요.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소가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언제 등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등기관이 신청이 없을지라도 알아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가 필요할까요?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갑거리 신청이 없을지라도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법원과 등기소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달라요.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고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어서 원칙은 대등한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이때는 명령이 아니라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촉탁. 그런데 이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법원과 등기소는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상하 기관이에요. 이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따라서 법원이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이때는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만? 이 신청 단계에서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이때 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갑과 을을 얘기해요. 일을 담당하는 자, 일은 법률 행위를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담당하는 자,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갑을 일방 당사자, 을을 이방 당사자, 갑과 을을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나 을일 때, 갑이나 을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일 때, 즉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관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촉탁의 의미는 뭐냐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우리 행정법에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땐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때 등기소는 국가기관 맞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어떠한 용어를 쓸까요? 등기를 신청한다는 용어를 쓰게 돼요.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하 관계입니다. 또는 수직 관계라고 불러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일반 국민이 위쪽에 있는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 등기를 요구한다면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때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을 기준할 때 둘 다 국가기관이어서 대등한 관계, 수평관계예요. 그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등기소도 국가기관이죠. 따라서 등기소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 이때는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신청과 촉탁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해서 사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관공서라고 부르는 이 국가기관이 거짓의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거짓의 등기를 요구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거짓의 등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된 규정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될까요? 준용되지 않을까요?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거짓으로 등기를 촉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제출해야 된다는 거, 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 또는 주소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 또는 공동신청, 이런 건 전부 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인데 촉탁할 때는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고,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도 제공할 필요도 없고, 공동촉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셨죠? 네. 이때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공동 촉탁이 아니라 단독 촉탁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은 뭐냐면 임자가 맡길 임자, 의는 뜻의자예요.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즉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는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을 해요. 따라서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마다 다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임의 신청이라는 겁니다. 신청주의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신청주의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임의 신청은 신청하고 싶을 때만 신청한다는 거. 약간 차이 느낍니까? 네. 이때 원칙은 임의 신청이지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청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이건 예외니까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겠죠. 3개의 법률에서만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1월 이내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관할관청이 고쳐달라고 촉탁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관할관청이 촉탁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위법성의 크기가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 규정은 뭐냐면 중간생략등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민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중간자는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 보통 하게 됩니까? 강제 집행을 면탈하거나 세금을 안 낼 때 중간생략등기를 하죠. 이건 위법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건데요.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사특별법에. 따라서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법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등기법 시간에 다룰 건 요거 두 가지예요. 다음 순환 때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민법 지식 플러스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는 민법 지식까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순환 때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얼핏 되셨을까요? 네,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의 이미신청도 세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요. 단독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죠.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갑을 일방 당사자, 을을 이방 당사자.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3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대위 신청. 이 대는 대신하는, 지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제3자 신청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제3자예요. 본인이 아니니까. 세 번째,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포괄승계인 중에서 대표주자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이걸 볼 겁니다. 공동신청.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매매대금 채무도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매매대금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다룬다고요? 민법이. 우리 등기법은 등기와 관련된 것만 다룹니다. 등기와 관련된 것만. 이때 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냐면 이 실체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예요. 따라서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즉 권리, 의무의 변동에 관한 법률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법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의무를 이행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즉 매매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를 형식적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매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이 갑은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등기를 규율하는 등기법이 등기를 규율할 텐데, 이 등기법을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고,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의 표가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표가 만들어지느냐면 이러한 표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전체를 고려한다면 이 매도인 갑은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등가 관계에 있는 등가 관계에 있는 대금을 받아요. 맞아요. 등가 관계라는 말은 담보 책임할 때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반대급부로 등가 관계가 있는 대금을 받기 때문에 대금을 고려한다면 이 갑은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쌤입니다. 맞아요. 대금을 고려한다면 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가 관계에 있는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을도 이익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금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하나만 놓고 판단합니다. 이를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등기부에는 갑의 소유권 등기에서 을의 소유권 등기로 바뀌었죠. 그럼 등기만 놓고 볼 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는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법상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갑을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단은 실제법상 등기의무자도 갑이고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도 갑이죠. 보통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개념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실제법상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예요.
절차법상 등기무자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 자를 절차법상 등기무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치는 하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법상 등기권리자 그리고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둘 다 갑이 을이죠. 따라서 일치를 합니다. 보통은 일치해요. 하지만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실제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를 실제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 자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개념이 다르죠. 용어는 같은 거 쓰지만 맞아요. 우리는 등기법 보고 있는 겁니까? 민법을 보고 있는 겁니까? 등기법. 우리 수업 시간에는 또는 우리 교재에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무자라고 하면 이쪽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매매대금은 10억인데 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을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왜 등기를 안 받아갔냐면 을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대금은 지불했지만 아직 등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지 열받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등기 명의인에게 계속 부과가 됩니다. 세금은 계속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갑에게. 그렇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 받아가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권리의 이름이 뭐냐면 그 권리의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갈 것을 받을 수 취할지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해서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 학자들은 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받아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매도인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취할 의무가 있겠죠. 학자들은 인수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수취는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 그렇다면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등기 의무의 일종이에요. 그렇다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을.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실제 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갑.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실제 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노란색이 나올 수도 붉은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러면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는 일치가 되지만 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법과 절차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이때 을은 갑에게 10억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빨리 신청하겠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요. 이 매수인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10억 원으로 취득했다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10억 원을 지불했지만 등기 신청서에는 15억 지불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나중에 전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럴 수 있겠습니까? 5억 원을, 10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거짓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언제 이렇게 등기 신청하겠습니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양도세, 이건 취득세.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손해는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신청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손해는 누가 감수하게 됩니까? 갑이. 왜냐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15억 원을 지급했다면 갑은 그만큼 양도세 더 많이 내야 되죠.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5억 원을 지급했다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버리면 이때 갑은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매라고 계약서는 썼겠지만 이건 증여라고 봐서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갑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등기의무자 갑을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공동신청의 개념은 거짓의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공동신청은 원칙이 됐는데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이 공동촉탁이 원칙이 될 수는 없겠죠. 왜요? 관공서는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공서는 단독 촉탁하는 겁니다.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 촉탁이 원칙이에요. 결국은 이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등기 의무자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참여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겠죠. 또한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수십 개를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출제가 됐을 때 그 많은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푸는 겁니다. 아, 이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니까. 아, 이 등기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 수십 개나 된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독 신청.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지권 등기 있었죠?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죠? 그게 단독 신청입니다. 또는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가 상실되는 자가 있습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 등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죠? 등기의무자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느냐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혼자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있냐면 관공서가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은 이미 확보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단독 촉탁이 원칙이 돼버립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 결정이라는 것도 재판의 일종이에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하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이런 건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보실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분은 없어요. 제가 맨날 쓸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줄은 다음 주에 칠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보실 거냐면 266쪽에 등기시장 적격 여기부터 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은 다음 순환 3, 4월 달에 줄을 칠 거예요. 네. 줄을 안 쳐도 뭐 나중에 유학집 나갈 때 그때 하시면 되기도 하고요. 고생하셨고 불토죠, 불토. 오늘 어려우셨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네?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가 아마 가장 어려우셨을 건데 그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한 6, 7월쯤 되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민법 지식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니까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 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